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를 보니까요, 3S 대선이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소셜, 스마일, 숏 약자라고 합니다. 대선 캠페인 공약이 소셜 네트워크로 전파되고요, SNS죠. 또 유권자가 웃음 짓도록 재미도 있어야 하고, 스마일, 또 짧고 간결해야 한다, 숏 해야 한다, 이런 뜻이랍니다. 자, 공감 가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이 빠른 시대의 말이죠. 하지만 한편 시대정신, 국정철학, 미래비전, 이런 무거운 말은 사라지는 것인가 좀 염려도 됩니다. 제가 라떼가 된 건가요? 자, 세계적 격변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5년간 대한민국 호를 끌고 나갈 국민의 대표, 이 지도자에게 필요한 리더십의 조건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의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하겠죠. 자, 주말에 모 OTT에서 외국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이 지구적 대재앙에 대응하는 정치, 자본, 미디어의 행태를 보면서 분노를 했습니다. 그중 한가운데 속해 있는 저부터 잘해야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국민의힘이 슬림형 선대본부 체계의 틀을 잡았습니다. 2부 10분 인터뷰, 선대본부에서 정책 분야를 이끄는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이슈 먼데이 국제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하네요.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책임지는 최영일의 시사본부를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매일 기다리고 있죠.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자, 선정되신 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 드리던 것도 드리고, 자, 5분을 더 선정해서 제가 따끈따끈한 신간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부를 만드는 경험의 힘. 자, 개별 발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종호마이 뉴스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청취율 조사 기간, 저 본부에 이 지침 받으셨죠? 어떻게 한다? 네. 하던 대로 한다. 하던 대로 한다. 우리 원래 잘했으니까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뭐 시험 때라고 이렇게 힘주고 긴장하면 더 안 되잖아요. 보통. 하던 대로 한다. 자, 그 첫 뉴스가 너무 기분 좋은 뉴스가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네. 지난해 세계적 열풍을 끌었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오영수 씨, 네. 노배우인데 오일남 역할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골든글러브의 나무조연상을 탔다. 네. 탔습니까? 탔습니다. 이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TV 시리즈 드라마 부문 나무조연상 수상을 했는데요. 네. 이게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러브 연기상을 품에 안은 겁니다. 최초죠, 최초.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보면은 기생충이나 미나리도 탄 거 아니야라고 하실 텐데 못 탔습니다. 네. 이번이 첫 성과라서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고 계시고요. 이정재 씨의 수상도 좀 기대했는데 나무주연상. 맞습니다.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지만 아쉽게 수상이 불발이 됐습니다. 네. 참 오영수 씨가 그동안 극단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네. 정말 그 뒤에서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지지 않고 연기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우린 깐부잖아. 깐부 사이엔 니꺼내꺼 없어. 이 얘기를 하면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죠. 그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보게 지금 내가 뭐라고 말했지? 뭐 이런 대사가 기억에 남는데요. 네. 전 이게 너무 기쁜 게 이정재 씨는 젊잖아요. 앞으로 기회가 있는데 지난해 요맘때죠. 아카데미에서 그 여우 조연상 최초로 네. 누가 탔죠? 윤여정 씨. 윤여정 씨. 예. 그리고 이제 나무조연상. 노 여배우, 노 남배우.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국 콘텐츠가 이제 차고 넘칩니다. 흘러 넘치는 것 같아요. 뭐에
특별히 타겟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하면 만들어 보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면은 계속 툭툭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뭐 작품상 뭐 이런 골든글로브 뭐 나무주연상 이런 거 멀지 않았다. 여우주연상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뭐 광고도 고사한 맞아요. 그것까지 전해지면서 지난번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또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광고를 고사하고 네. 이제 연극 무대에 쓰셨는데 예. 진짜 이 배우의 길을 정말 근기 있게 걸어온 네. 정말 축하를 드리고요. 자, 그럼 골든글러브 시사특별상 김준일 대표님 노려봅니까? 노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준일 대표님이 골든글러브에 도전합니다. OTT에 올라가야 되겠네요. 예. 자, 이제 정치권 이슈로 넘어와 보면 지난 주말 사이에 이게 제일 뜨거운 이슈예요. 여가부, 여성가족부 폐지, 젠더 논쟁이 시작됐다. 박 기자님 어떤 흐름이에요? 네, 윤석열 후보가 지난 7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7글자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여성가족부 폐지 예. 이렇게만 올렸어요. 그래서 뭐 이게 정말로 공약으로 낸 거냐 아니면 뭐 해킹을 당한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정말 이렇게 공약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윤 후보가 직접 뭐라고 했냐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하는 일이다. 남녀를 나누는 게 아니라 아동,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 신설을? 이렇게 또 추가해서 설명을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윤 후보가 양성가족 평등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거든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여가부 폐지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2030 남성들을 뭐 겨냥한 그런 공약들에서 내놓고 있는데 네. 성렬 씨의 신쿵 약속 이거 들어보셨죠? 이게 네. 이제 생활 밀착형 공약을 이 시리즈로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공약과 이 대비가 되는 그런 건데요. 대치가 되는 그런 건데요. 이 온라인 게임 본인 인증 절차 간소화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용과 게임에서는 본인 인증 의무를 없애겠다. 이런 게 골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또 했고 그리고 지금 보면 59초 공약 영상이라고 해서 네. 이게 59초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 1분 아래로 네네. 만들어서 쇼츠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쇼츠. 그걸 또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 59초 공약을 찍어서 2편을 올렸어요.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2030 세대 또 2030 남성을 공략하기 위한 총력전 계속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좀 신세대형 이제 공약을 형식이나 내용상 내놓고 있는데 김 대표님 좀 어떻게 효과를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네. 일단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윤석열 후보의 뭐 이제 그 동영상도 있고 그래 네티즌들이 만든 건데 뭔가 장황하게 뭔가 막 설명을 하는데 알맹이는 없고 네네. 뭔가 훈계하고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본인이 뭐 국민의힘에서는 달변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네. 확실한 건 다변은 맞습니다. 아. 말은 많이 해요. 예. 근데 이게 먹히지 않고 말실수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극도로 말을 줄여버린다. 그래서 그 글자도 7자 뭐 8자 이렇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여성가족부 폐지.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네. 거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다 분명히. 또 하나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당내 분란 내분 이거가 일단락 됐고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지만은 네. 이거를 외부 아젠다를 이렇게 던짐으로 인해서 그거에 눈길이 좀 덜 가게 만드는 효과. 어쨌든 네. 던졌잖아요 아젠다를 그렇죠. 의제를.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당내 분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요거가 네네네. 하나가 있는 거예요. 단점은 뭐냐면은 자, 여성가족부 폐지 뭐 폐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저는 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결정인데 이런 거죠. 자, 여기 이 국민의힘이 이제 그동안 해왔던 그 전신 정당까지 해가지고 네. 이를테면 뭐가 문제가 있으면은 없앱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해체 그리고 해경하고 비슷한 조직 만들었어요 또. 뭐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해안 경찰을 그대로 뭐 해안 경비대 뭐 이렇게 뭐 그런 걸로 바꿨다가 바꿨죠. 도로 왔죠. 극약 처방 일종의 극약 네. 처방인 거죠. 선대위도 해체, 여가부도 해체, 뭐 폐지,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권 정당으로서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안정성을 줄 수 있느냐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의 말이 이제 입김이 강하게 들어갔어요 여기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일전에 뭐 주장했으니까. 이제 젠더 어떤 대립구도를 상당히 이용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세대 결합론, 뭐 세대 포이론을 계속 예,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건 이런 거예요. 2030이 가서 이제는 50대, 60대 부모를 설득해가지고 4050을 뭐 포위하자 뭐 이런 전략이었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자 어머니. 드디어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답니다. 같이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네, 되뇌라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눈길이 주목됐던 게 도대체 처음으로 이제 어떤 공약들을 낼 것이냐. 이게 선대위 갈등이 봉합이 된 다음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게 여가부 폐지다? 그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전술적으로 뭔가 되게 어정쩡하고 소확행을 맞대응해가지고 지금 이런 공약들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정권 교체론을 더 세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정권 교체 여론이 가장 높은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를 따라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당장 될 것인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못된 지금 방식으로 가고 있다. 김준일 대표 입장에서는 좀 잘못 가고 있다. 자, 어머니 여가부 폐지한대요. 그럼 박 기자님 어머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가부가 뭐니? 이렇게 물으실 것 같기도 한데. 아이고. 어머님이 혹시 게이머일 수도 있어요. 프로게이머. 자, 이 와중에 이재명 후보 여권에 이 분명히 저 윤석열 후보의 이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서 반대했을 것 같은데 어떤 행보입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 홍대 거리를 방문했습니다. 젊음의 거리 같네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 대신에 지금 대중교통 이용해서 걸어서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어제 서울 대학로에서 홍대 입구역까지 지하철 타고 이동했습니다. 지하철 타고 시민들과 인사 나누면서 또 그걸 또 이재명 TV를 통해서 생중계하고 이런 방식으로 선거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홍대 입구에 내려서 이제 걸어서 그 근처에 카페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카페에 늦었어요. 지각을 했어요. 아이고. 왜냐? 청년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사람들이 주변에 찍고 인사하느라고 잘 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분 좋은 지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결국 그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얘기, 이렇게 여가부 폐지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련 질문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뭐라고 했냐면 한쪽 편을 정치적 목적으로 들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저는 페미니즘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본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남녀 간 불평등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젠더 갈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여가부 존폐가 아닌 청년 세대의 이 공정 문제가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앞으로도 여야 후보 간의 치열한 이 젠더 이슈 관련된 공방이 예상됩니다. 그래요. 한편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본인의 이 주장해오던 공약이 후보에 의해서 공표가 된 셈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흔히 저 보고요리 비유를 많이 했었는데 또 한마디를 내놨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페미니즘 관련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냥 보고요리 자격 없는 분이 주변의 꼬임에 따라 보고알을 한 숟가락 입에 넣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비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페미니즘 자체는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그것을 갈등 유발의 도구로 쓰는 순간 보고에 독이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젠더 갈등 이용한다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이 갈등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잘 다루지도 못하는 보고를 독이 있는데 그걸 다루려고 한다. 이렇게 비유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와 뭐 페미니즘의 좀 이 입장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여야의 지금 약간 간극의 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요 정책 관련해서는 아침에 뭐 인터뷰를 보니까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이거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본부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런 입장을 얘기했는데 저희 이제 2부 초반에 10분 인터뷰가 있거든요. 거기서 원희룡 본부장에게 이것저것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도 한 말씀 했네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 기자가 좀 물어보니까 뭘 얘기하려면 득과실을 계산해서 득이 커야 하는 것 아니냐. 일방 얘기만 듣고 결정하면 반대쪽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30 세대 지지율 회복을 노리고 윤 후보가 선거 전략을 선회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엔 선거를 그렇게 하는 것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런 또 조언을 했어요. 반대 입장이에요.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다 이제 포괄할 순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만 타겟팅해서 그쪽만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김종인 전 총괄 얘기인데 본인이 강조했던 슬로건 하나가 약자와의 동행이잖아요. 그거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원래 선거 전에는 당내 의견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니까 강성 발언들을 하다가 선거철이 되면은 중도층으로 쓱 옮겨옵니다. 그거는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중도적 전략인지는 모르겠으나
더 오히려 강경한 목소리를 네. 내므로 인해서 마이너스의 정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강하게 동조를 하시겠지만은 네네. 다른 사람들이 등 돌릴 가능성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거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거고 실제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지금 심상정 후보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네. 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 양성평등부 뭐 이런 걸로 개편하겠다라는 네네. 거고 윤석열 후보도 내용상으로 별로 차이가 없어요. 나중에 다만 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족 기능을 아예 떼버리고 네. 성평등만 다루는 거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 그 윤석열 후보는 가족 같은 것도 다 넣어가지고 오히려 뭐 그쪽을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차이점은 있지만은 네. 사실 폐지라는 게 이게 정치적인 레토릭을 빼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설득이 될지는 좀 네. 이제 의문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뭐 해경 선대위 해체, 네. 해체가 파경미는 있으되 실효성이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 또 이제 한 가지 공약을 덧붙였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네. 줍니까? 준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약속을 했는데요. 네. 이것도 병사 월급 200만 원 한 줄을 또 딱 이렇게 한 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 줄 공약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병사들 국가에 대한 의무로 자신들의 시간과 삶을 국가에 바치고 있는데 이제는 젊은 청년들의 헌신에 국가가 답을 할 때다. 이렇게 200만 원을 가야 된다. 보장해야겠다라는 네. 약속을 했고요. 엄중한 안보 현실 이 속에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들에게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는 것 그건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처럼 이제 그냥 옛날 세대는 네네. 야 병장 월급 10,000원 될까 말까 하던 시절에 지금 어우 병사 월급 200만 원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거 웬만한 급여 아니야?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 공약을 보면 임기 후반에는 계속 올려서 최저임금 보장선에 맞추겠다는 거니까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상징적인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건지 네. 뭐 정확하진 않아요. 지금 이게. 재원 마련 문제도 네, 있고. 재원 뭐 5조 원 정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5조 네네, 원 정도 더 추산을. 들어간다 추산을 했는데 당장 어떻게 그걸 마련할 것인가. 일단은 저는 좀 엉뚱한 얘기지만은 심상정 후보 네네. 얘기를 좀 할게요. 심상정 후보 안 뜨잖아요. 요새 지지율이 통 안 나와요. 네. 20대 여성 지지율이 한 10% 나오고요. 30대에서 한 5% 나오고요. 20대 네네. 여성 얘기하는 네. 거. 나머지에서는 성별 불문하고 1%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체돼 있다. 네네. 근데 제가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왜 이 비판을 하냐면은 심상정 후보가 딱 한 달 전에 병사 봉급 단계적 인상해서 최저임금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딱 한 달 전이에요. 먼저 냈네요. 한 달 네, 전에. 먼저 냈고 이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캠페인이 문제가 있다. 같은 얘기를 최저임금이라면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근접합니다. 단계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심상정 후보나 정의당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아무도 제대로 이거를 홍보를 할 생각도 안 하고 한 달 전에 먼저 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거를 얘기했으면은 정책 도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성명이라도 내가지고 본인이 네.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무능하고 무기력하다. 이 정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네네. 예,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병사 월급 월 200만 원 공약에 지금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의문의 유태네요. 자, 그런데 박 기자님. 네. 이 아까 뭐 이재명 후보도 숫자로만 얘기 안 했지. 뭐 심상정 후보도 최저임금 선에 맞춰가야 한다. 그랬는데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진영, 같은 네. 당내에서 오히려 쓴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기자들이 주목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청년의 꿈 홍준표 의원이 운영하는 그 온라인 플랫폼에 기자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네, 가서 한 번씩 다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나 보고 기자들이 있는데. 다 청년 아니야? 거기 질문 올리는 거 아니에요? 묻고 싶은 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를 위해서. 근데 보면 거기에 어떤 누리꾼이 지지율을 올리려고 부랴부랴 돈 뿌리는데 나라 얼마나 말아먹으려고 그러냐. 이런 그러니까 이번에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에 대한 이런 비판적인 글을 올린 거예요. 네. 질문을. 그랬더니 홍 의원이 무책임한 헛공약이다. 헛공약. 네, 이렇게 네네. 지적을 했고 또 다른 누리꾼이 아니 하사 10호봉이 월 실수령액 200만 원이 안 되는 것을 아시는지 궁금하다. 하사가 부사관인데. 네, 이런 누리꾼의 설명 지적이 있으니까 홍 의원은 1시간 간격으로 글을 올렸어요. 네. 군대를 안 가봐서
그리고 또 시간 지나서는 네네. 모병제를 공약하지. 이런 답글을 달았습니다. 군대를 안 가봐서 네. 홍 의원이 이 미필인가요? 아니, 윤석열 후보가 윤 후보가 안 예, 다녀왔다. 군대를 안 가봐서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본인이 아니고 거다. 윤 후보가 군대를 안 가봐서 이런 헛공약을 하는 거다. 윤 후보가 이 부동시 판정을 받아서요. 신검 때 네네. 병역 면제 처분을 지난 1982년에 받았습니다. 네. 차라리 모병제를 공약하지. 이런. 자, 이것도 조금 이따가 원희룡 본부장에게 또 물어봐야 되겠네요. 재원 문제가 있는데 네. 병사급여 이 200만 원 맞춰주는데 5조 원이 필요한데 그 부사관과 장교들 급여를 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올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되죠.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돈. 재원이 많이 들 것이다. 자, 현재 12시 40분 넘어서 41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점심시간 교통정보를 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오전 정체는 서서히 풀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돌발 구간이 꾸준히 많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석임제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서평택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도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여전히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김포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처리 작업 여파에 전 시간 또 김포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있었던 만큼 이 계양에서 자유로 사이로 9km 구간에서 정체 매우 심합니다. 이전 구간에서도 장소에서 송내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연희램프 부근 3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뒤로 홍은램프부터 지나는 데만 15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교통정보 나가는 동안 이 패널분들하고 여야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데 이게 야당발 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야당 이슈만 소화하다가 시간이 막 갑니다. 이번 이슈는 약간 좀 특이한데 이게 유별난 현상이라고 봐요. 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갑자기 멸공 트렌드를 촉발했다. 근데 이게 정치인들이 막 지금 따라하고 있다. 박 기자님, 이게 어느 정도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그 SNS 내용부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난 6일에 올린 지난주네요. 글을 보면 한국이 아나무인인 중국에 항의 한번 못한다 이런 제목으로 정부의 대중정책을 비판한 내용의 기사 캡처 화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를 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이 들어있어요. 네네. 그 그대로 캡처돼서 올라간 거고요. 정부 회장이 여기에 멸공, 승공통일, 방공방첩 이런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70년대의 구호인데 오랜만에 보는 그런 구호를 달았는데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정치권에 번지게 된 이유가 바로 윤석열 후보가 그저께 SNS에 이 마트를 찾아서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마트를 찾아서 장을 보는 사진을 올렸어요. 그리고 해시태그를 멸치, 콩 이렇게 달았는데 장 본 게 뭐 여수 멸치 사고 뭐 콩 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장을 봤다는 거예요. 식재료를 샀는데 해시태그를 그렇게 달았어요. 그랬더니 당내 인사들이 이와 비슷한 장바구니 목록을 앞서부터 게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 멸공 챌린지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멸공 챌린지라고 하는 게 지금 멸치와 콩을 사면 그렇습니다. 멸콩이 멸공과 좀 비슷한 네, 그 멸공의 공을 사는 건 아니니까 살 수는 없으니까 사실 공도 팔아요. 팔죠. 판데 이게 식재료는 안 아니죠. 멸콩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윤석열 후보 공약 플랫폼이 있습니다. 위키윤이라고 여기서 활동하는 AI 윤석열이 있어요. 그렇죠. 하면은 그렇죠. 도리도리 안 하고 고갯짓 안 하고 말을 잘합니다. 보면 마트 장보기 후기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남기면서 장보기의 진심인 편이라면서 오늘은 달걀, 파, 멸치, 콩을 샀다. 그 뒤에 붙인 게 달파, 멸콩이라고 했어요. 달파, 멸콩.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뭐 달파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문파. 달이 영어로 문이니까. 네, 그걸 연상케 하는 거 아니냐. 문파 아니냐. 네. 그래서 뭐 문파도 멸이 뭐 멸하다 뭐 이런 뜻도 있잖아요. 멸자가 네네네. 뭐 그쪽으로 간 뜻도 아니냐, 뜻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멸공을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석이. 이러면서 당내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SNS에 네. 멸치볶음과 콩조림을 곁들여 아침 식사하는 영상과 함께 멸치볶음 콩조림. 네, 멸공 챌린지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게시물 올렸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이 같은 이 마트 다른 지점이겠죠. 여기에 멸공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 여기에 장보는 사진과 함께 오늘 저녁 마트 멸치 콩 자유시간 멸공 자유 뭐 이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자, 이게 저는 조금 납득이 샥 이렇게 좀 직감적으로 체감되지 않는데 김준일 대표님 네. 좀 해석을 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이 이대로만 가면 멸공 캠페인 쫙 하면은 정권 교체 됩니다. 계속 하십시오. 굉장히 잘하고 있어. 예. 칭찬이에요 지금?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 예. 네. 왜냐하면 제가 양심이 있어서 진실을 얘기해야 되겠어요. 자, 진실을. 똑같은 거예요. 네. 아까 전에 20대가 어머니 여가부가 폐지된답니다. 찍어줍시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들아 드디어 멸공 캠페인이 시작됐다. 너희도 다 같이 멸공을 해야 되니까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찍어라라고 하면은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예요. 이미 체제 경쟁은 저기 89년 이제 장벽 무너지면서 다 끝났고 네. 아니 공산주의가 뭐 체제적으로 열등한 것과 네. 뭐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뭐 훨씬 나은 거를 누가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나요 지금? 그렇죠. 예. 근데 다만 이런 거예요. 멸공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멸하겠다. 예, 이게 어떤 느낌인가. 공산당이 싫어요. 이 전에는 정용진 그 부회장이 공산당이 싫어요를 주로 했어요. 왜 싫어하냐면은 사드 보복 때 이마트 중국에서 철수했거든요. 손해 많이 보면서.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공산당을 싫겠어요.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근데 멸공으로 가면은 우리는 옛날에 백색 테러, 적색 테러 했던 해방 이후에 뭐 이렇게 사냥하고 이런 아픈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6.25의 상흔도 있죠. 극단적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폐지, 뭐 멸한다 이런 거가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계속하면은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이 정당이 아직도 지금 30년 제가 한 25년 전에 군대에 있었는데 그때 멸공의 횃불 불러보고 지금 25년 만에 지금 멸공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지금. 언제적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건지 지금. 예. 자, 이게 일종의 뭐 레트로인데. 지금 체제 경쟁은 끝났다. 예를 들면 이제 북한이 이제 이 안보 위협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제 국방 안보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고, 이데올로기 싸움은 전 90년대 이후에는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지났다 생각했는데 지금도 멸공, 승공, 반공, 방공, 방첩, 방첩은 이제 간첩을 막자 이런 뜻인데, 야 이런 70년대 구호를 2022년 선거에서 보게 될 줄이야. 좀 특이하긴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뭐 좀 각계 또 반응들이 있을 텐데요. 뭐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연일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런 구호를 외쳤던 윤석열 후보 그게 잘 안 되니까 멸용과 자유 이걸로 판가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민주당 남영희 대변인의 논평도 있었고 그리고 뭐 김성조 의원 같은 경우는 윤 후보가 이 정용진 부회장의 멸공 구호에 감격했나 보다. 이미 지구상에서 멸종된 콩까지 소환하려고 애쓰는구나. 그 멸종된 콩까지. 그래서 그거를 한 글자씩 붙였어요. 호따옴표를. 그래서 멸콩. 그렇게 뭐 재치 있게 그렇게 좀 썼는데 그리고 정 부회장을 겨냥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SNS에 21세기 대한민국에 멸공이란 글을 올리는 재벌 회장이 있다. 거의 윤석열 수준이다. 라고 적어서 또 정영진 부회장이 나중에 이거를 언급을 하면서 리스펙트 뭐 이런 해시태그 리스펙 이렇게 달아서 리트윗을 했더군요. 그래서 이제 비꼬는 그런 꼬집는 그런 답변을 달기도 했습니다. 비꼰다는 건 일단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존경할 수도 있잖아. 실제로. 죄송합니다. 하나만 좀 짧게 해석을 그렇게 말씀드리면 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이 이거를 드디어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정확하게는 홍콩 언론이 먼저 보도를 했는데 홍콩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중국 본토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국가적으로 타격이 있을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세계가 중국하고 사업하는 게 1도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그 큰 중국 시장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혐한 이런 게 풀려야 되겠죠.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교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오너 리스크가 매우 커지는 거고. 오너 리스크다. 이를테면은 보수의 CEO들 많이 있잖아요.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인 보수 우파거든요. 아주 뭐 좀 또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악동 소리를 듣죠. 괴짜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일론 머스크는 이제 루프 만들어서 지하 터널 뚫어가지고 45분 거리를 2분 안에 단축하겠다 이런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의 보수 우파의 CEO는 멸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CEO 보수의 이제 CEO의 수준이에요 지금. 자, 중국에선 또 이게 어떤 또 이제 반응이 나올지도 걱정이 그리고 되네요.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 멸공 챌린지 참여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필요한 물건은 산 거다. 그냥. 그리고 멸치 육수를 많이 내서 먹기 때문에 멸치를 자주 사는 편이다. 네네. 또 아침에 콩국을 해놨다가 많이 먹어서 콩도 늘 사는 품목이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래요. 이 해명에는 또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할지 이게 앞으로 이제 지지율에 영향을 줄 텐데 지지율 얘기를 했으니까 이분 끝으로 한번 보죠. 안철수 후보 계속 약진 중이에요? 네, 지금 상승세가 오늘도 또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인데 월요일이고 매일 쏟아지죠 요즘에. 그렇습니다. 계속 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5% 지지율을 넘어섰고 지금 이제 양강 구도가 아니라 그래서 3강 구도 3자 대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거고요. 좀 소개를 해드리면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지난 7일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 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를 물었더니 이재명 후보가 37.6%, 윤석열 후보가 35.2%, 안철수 후보가 15.1%로 집계가 됐어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3%,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 0.4% 순이었습니다. 이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보다 3.4%포인트 하락을 했고 윤석열 후보가 1.9%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안철수 후보는 5.9%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뜨겁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 대표님, 안철수 강세 현상 계속 갑니까?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아니 윤석열 후보가 올라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안철수 강세. 근데 지금 멸공 플레이와 여가부 폐지로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분간은 계속 될 거다. 그래서 공동정부론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단일화를 넘어서 공동정부론. DJP처럼. 근데 뭐 그거는 좀 많이 가봐야 될 것 같아요. 2월 중순은 넘어야지 그게 윤곽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단일화도 쉬울 것인가는 좀 지켜볼 문제인 게 안철수 후보는 그냥 내가 완주하겠다. 내가 대통령 되겠다는 얘기다 이거죠. 단일화도 아마 본인 주도로 이제 가지 않으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뭐 아직 시간이 그래도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단일화하겠다. 남았어요. 그래도 뭐 최대한 끌 수 있는 만큼 끌어서 자신의 지지율을 끝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유리하게 가지. 지금 현재로서는 쉽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지율이 나오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큰 조직에 있는 그 후보가 단일화성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하는 상황인 거 보입니다. 자, 선거운동은 3주여이기 때문에 2월 15일에 시작되는데 2월 13일, 14일이 후보 등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설 명절 전후해서 어떤 지지율, 어떤 분위기가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한입뉴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디저스송 당첨자 발표드릴게요. 청취자 1474님. 힘들고 팍팍한 뉴스만 가득한 요즘 오영수 배우의 수상 소식 너무나 기쁩니다. 오랜만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신청드립니다. 자, 1474님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제 책 당첨자 분들은 개별 문자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음악 듣고 입으로 들어오죠.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너는 선어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선어해 커피 식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선어해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선어해 그런 선어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어떤 머리 푸는 여자 가렸지만 웬만한 노출보다 야한 여자 그런 감각적인 여자 나는 선어해 점잖아 보이지만 놀 땐 노는 선어해 내가 되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유행이 된 지 벌써 2년 정도 돼가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일상에서는 많은 고통과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염병의 확산과 그에 따른 변화와 관련된 외래어 표현을 우리말로 다듬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코로나19와 같이 대량 살상 전염병이 생겨날 때 이를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염병의 위험도에 따라서 전염병 경보 등급을 6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최고 경보 단계인 6등급을 의미하는 팬데믹이란 단어를 우리말 감염병 세계적 유행으로 다듬었습니다. 또 엔데믹이란 표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감염병이 외부의 유입 없이 특정한 지리적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또는 그런 질병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풍토병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감염병 주기적 유행으로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특히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는 분들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내 공간에서 재배할 수 있는 식물을 활용해서 생태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인테리어 방법을 플랜테리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식물을 뜻하는 플랜트와 인테리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말 식물 인테리어라고 다듬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대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잠깐만 이제 그만 문제라고. 그만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까지는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마이크로그램, 대전 103, 대구 97 마이크로그램 등으로 평소보다 4배 이상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내일은 대부분 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고 퇴근길 무렵부터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충청도, 전라도와 경북 지역에는 내일 새벽까지 1cm 안팎의 눈이 쌓이겠고요. 강원 내륙과 서해안, 제주도에는 1에서 5cm, 제주도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많은 곳은 30cm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5도, 광주 9도, 부산 1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 영하 9도, 대구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낮에도 영하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2도, 습도는 53%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늘 19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수능시험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고 문항을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할 수 있도록 출제와 검토 과정에 교사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대학생이 수능 문항 검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SNS상에서 불붙인 이른바 멸공 논란이 이념 논쟁으로 번진 데 대해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질서를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의사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년 대비 42% 늘어난 3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서울 분향소가 차려진 마포구 노고산동 이한열 기념관에는 오전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2부 시작했습니다. 일부 한입뉴스에서요, 박정호 기자가 언급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관련한 여론조사 개요 알려드리겠습니다.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7월 7일과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주례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이슈의 핵심을 10분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이 슬림형 선대본부의 기본 틀을 어제 확정을 했습니다. 대선까지 앞으로 약 2달, 정책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으신 원희룡 정책본부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요모조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덕담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국민의힘이요, 이제 슬림형 선대본부의 기본 틀을 어제 확정을 했던데요. 권영세 선대본부장과 함께 이 두 본부 체제를 끌고 가시게 됐습니다. 중책을 맡으신 소감, 각오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국민 여러분의 간절함과 똑같은 간절함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네, 모든 걸 바치겠다. 아주 짧고 굵게 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 최근에 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도 꽤 나왔고요. 또 이 안철수 후보의 약진도 눈에 띄고 있는데 현재의 판세를 원 본부장님 워낙 선거의 달인이시니까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윤석열 후보의 공정의 이미지가 조금 흔들린 게 있었고요. 네. 그다음 선대위원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분열된 모습과 윤석열 후보가 이것을 제대로 리더십으로 끌고 나가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네. 실망한 여론이 안철수 지지로 많이 옮겨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바닥을 치고 상승을 이끌어야죠. 네, 상승을 이끌어야 한다. 그 두 본부 날개 중에 한 날개가 지금 원희룡 본부장이십니다. 자, 그동안 선대위 조직 내용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정책이 안 보인다, 공약이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요.
요 며칠 사이에 공약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여성가족부 폐지 메시지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보니까 원 본부장님이 정책본부의 공약이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그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제가 뭐 그 공약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아, 네네. 그게 발표된 경위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후보의 페이스북 메시지로 7글자가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몰랐고 많은 관계자들이 몰랐던 게 그냥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거고요. 가장 나쁜 결정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왕좌왕하는 것이 가장 나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박원순 시장의 그 성희롱 사건 등에 보여준 아주 그 내로남불식 그 편가르기 진영 태도나 네. 아니면 남녀 간의 이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갔던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반감, 이게 쌓여있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는 이걸 양성평등부로 개편하자라는 정도에서 이 공약이 멈춰 있었는데 후보께서 좀 더 선명하게 가자. 우선 명확하게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차원에서 정부 조직할 때 그 대안들을 마련하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라는 그 명확한 원칙적인 입장 외에 다른 뭐 세부적인 그 강론들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 그럼 이게 양성평등부로의 개선도 아니고 그냥 폐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아, 간단하게. 글쎄요, 여성가족부 폐지. 워낙 이 메시지적으로 환기 효과는 큰데 이 부연 설명이 없이 단정적으로 제시하다 보니까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젠더 갈등을 부추겨온 여성가족부를 폐지를 하고요. 앞으로 젊은 층의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네. 국민들의 삶과 국민들의 이 가치를 존중하고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구체적인 긍정적인 정책들을 내세움으로써 실질적인 우리 이 젠더 갈등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폐지를 하는데 그 이후에 젠더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은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부 폐지가 이게 뭐 이 애매모호한 정책보다는 확실한 게 낫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다만 경위상으로 정책본부가 사전에 공유하지 않았을 뿐이다. 권영세 본부장이요. 예. 정책본부도 공부 좀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 냈던데 수긍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동의한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 윤석열 후보 그 캠프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그 실무적인 과정에서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그 경위에 관해서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사전에 몰랐고 대신 사후에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뭐 무슨 큰 뭐 이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또 병사 월급 200만 원 이렇게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 특히 이제 재원 마련에 대해서 또 궁금증들이 있어요. 그 계획도 마련돼 있습니까? 추가로 5조 원이 들어갑니다. 네네. 지금 정부 예산은 600조고요. 지난 5년 동안 예산이 200조가 더 늘어났습니다. 추가로 늘어난 예산만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무원들 대대적으로 늘리고 세금 일자리 늘리고 또 윤미향 씨 같은 이런 이 사이비 시민단체들에서 빼먹은 돈도 많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의 예입니다만은 예산 조정이 항상 최우선 돈 마련 방법입니다. 현재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병사들에 대한 우리가 처우를 개선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대부분이 청년 세대고 아직 사회 진출을 안 한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적립금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군 복무하는 동안 예를 들어서 18개월이면 한 3,600만 원 정도가 생기는데 네. 이 점을 우리가 더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적금으로 연결시킨다든지 아니면 그게 나중에 사회 활동으로 어떤 창업이나 경제 활동으로 자기 역량을 앞으로 미래의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이런 훈련을 갈 때는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면서 우리 청년 세대에 자기 개발, 자기 능력 개발과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1년에 7조짜리의 큰 자금 시장이 열리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청년 일자리 및 미래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우리 병사 월급을 통해서 네.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후속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뭐 이재명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임기 후반에는 최저임금에 맞추겠다라고 하니까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같은 진영에서 오히려 홍준표 의원 청문홍답에서요.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헛소리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안철수 후보는 그렇다면 도대체 부사관 월급이나 장교 월급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말해야 한다. 지금 부사관 월급이 이제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같은 진영 내의 이제 비판과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사관 월급은 뭐 각종 수당을 통해 가지고 200만 원이 넘고요. 네네. 실수령액이 이제 뭐 세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네네. 부사관의 처우 개선도 당연히 저희들이 체계적인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네. 지금 병사 월급 200만 원이라는 이 본질적인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에 딸려오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후속 발표 내지는 후속적인 조정으로 네. 생각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 생각해놓고 있다. 향후에 발표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요. 소확행 공약. 뭐 이걸 또 이른바 이재명의 소확행, 명확행 이렇게도 부르던데 네. 지금 맞대응하는 것인가요? 심쿵 공약 이런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 네. 어떤 공약들 나오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공약을 내실 겁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그 탈모 네, 지원 치료에 대해서 건강보험 지원한다는 건데 네. 사실 이 아이디어는 이재명 후보 진영에도 접수된 거지만 우리의 그 청년들 정책 공모에도 이미 다 리스트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재명 후보가 약간 뭐 선수를 친 네네. 선대위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네. 이제 야음을 틈타서 선수를 친 그런 의미는 있겠지만은 저희들의 이런 심쿵 공약은 저희들이 무슨 아이디어를 짜낸다라는 의미보다는 네. 국민들이 저희에게 자 이런 것들을 국가가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들을 저희가 쌓아놓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인공지능 AI 윤석열이 지금 대히트를 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댓글로만 접수된 정책 제안이 지금 수천 개가 이미 달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특히 청년 보좌역들이 중심이 돼서 엄선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쉽게 전달되고 네. 또 체감되고 효과가 큰 가성비가 큰 그런 공약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선거 끝나는 날까지 부지런히 생산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지난 8일 이마트에서 여수멸치와 약콩 등을 집어든 모습 연출한 것이 SNS에 또 쭉 퍼졌는데요. 이 멸치와 콩이 발음상 멸공을 연상시킨다. 최근 정영진 부회장의 멸공 메시지에 호응하는 것 아니냐. 또 다른 이제 야권 정치인들도 이 행렬에 좀 참여하고 있는데요. 색깔론을 부추긴다. 이런 여권의 비판. 어떻게 좀 대응하시겠습니까? 여권은 그렇게라도 트집을 잡고 싶어 하겠지만 네. 저는 초점을 이게 멸공이다, 색깔론이다, 반공 논리다 이렇게라기보다는 네. 멸공을 주장하든 다른 걸 주장하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사상의 자유가 있는 게 대한민국 헌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정용진 부회장나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만은 거기 SNS에 뭐라고 주장하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차원에서 쿨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건 개정을 폐쇄한다든지 이런 그 통제적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런 가치로서 반응을 한 거다.
저는 그런 초점에도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쿨하지 못하다 민주당이 여기 표현의 자유로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말 사이 뉴스들을 정리하고 주간 이슈를 미리 살펴보는 주간 이슈 먼데이 시간입니다. 톡 쏘는 사이다처럼 주간 이슈를 해설하는 시사계의 새해는 피오나 여왕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공주가 좋으시다고. 피오나 공주 노영희 변호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사래퍼 랩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의 최진봉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도 뭐 이렇게 자기 하나 드려요? 시사본부에서? 아니요. 남작이나 백작 아니요, 이런 거 괜찮습니다. 드릴까요? 그냥 노영이만 해주십시오. 영희시대. 영희시대. 저는 올해도 영희시대. 영희시대 오로지 믿는 거군요? 영희시대. 예, 묻어가는 최진봉입니다. 자, 그래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 자, 요건 조금 이제 오랜만의 뉴스긴 한데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아온 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죠. 김건희 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출석 일정은 조율 중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권오수 회장은 구속 기소됐는데 주요 인물 등의 사건 가담 여부는 계속 수사할 것이다. 자, 주요 인물 맞습니까? 노 변호사님? 당연히 주요 인물이죠.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와서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는 좀 그냥 면피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타이밍이. 네. 타이밍상. 지금 김건희 씨 측에서는 한 4개월 정도 다른 사람에게 대신해서 좀 뭐 해달라고 맡겨봤는데 네. 결국 본인은 손해만 보고 여기는 뭐 도로 회수한 것뿐이고 네네. 아무것도 관여한 게 없다라는 주장이고요. 권오수 회장이나 다른 사람들도 뭐 특별히 뭐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라거나 쩐주였다라거나 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소환 조사하기 전에 서면 조사는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서면 조사님이 했다. 그렇다면은 그 서면 조사 받은 것과 관련해서 하도 안 온다고 그러니까 한번 이제 확인해 본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진상 씨 측에서 와서 좀 그 대장동 관련해서 조사 받아라라고 하니까 이건 이재명 이제 후보 측이죠. 네네.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아니 김건희 씨 측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했대요. 네네. 그러니까는 그것과 또 한번 균형을 맞추는 측면에서도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 같아요. 결론은 정해진 것 같다. 야, 이 날카로운 법조인인 노영희 변호사님이 타이밍이 그렇게 뭐 대단한 것 같진 않다. 그렇죠. 면피용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환 통보의 시점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뜨아한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김건희 씨가 권오수 회장에게서 소개받았다. 주가 조작의 선수 이른바 이모 씨 신한은행 계좌를 맡겼다. 그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거 아니냐 이런 혐의인데 지금 이제 소환 통보는 했다고 하는데 시기가 묘하다. 그럼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노영희 변호사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이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낮아 보여서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서면 조사하고 그 전에 발표한 일부는 또 무혐의 처리까지 했잖아요. 이미. 그런 걸로 보면 과연 검찰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상당히 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의문이 들고요. 그럼에도 검찰의 의지 문제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소환도 안 하고 끝나면 더 비판이 커질 거예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고발을 했던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반발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의식했다고 봐요. 만약 소환도 안 하고 서면조사하고 끝내버리면 그러면 이건 봐주기 뭐 봐주기다. 예, 그런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소환한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 그런 어떤 뭐랄까 비판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너무 고통받고 있다. 네네네. 내가 보기에는 형사처벌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크게는.
그런데 너무 고통받고 있어서 어디 좀 요양이라도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난 다음에 소환 조사 하라고 지금 통보가 온 거예요. 이거 좀 타이밍상 어떻게 보세요? 이게 또 검찰이 그때 당시에 가이드라인을 줬네 안 줬네 막 말이 많았잖아요. 이거는 기소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었다라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는데 역시 좀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추는군요. 윤석열 후보가 바로 이제 전직 검찰총장이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자 아내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엔 법적 처벌 가능성이 없는데 심적 고통 받고 있다. 또 반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확정적 중범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준이 있어요. 애매하죠. 자 그런데 검찰이 이제 김건희 씨를 이제 소환해서 의례적이라 하더라도 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안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앉아 있다 갈 수는 없으니까 이것저것 물어볼 텐데 그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외에 지금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도 있어요. 노 변호사님 이왕 부르면 다 물어보겠죠? 뭐 관련된 것들을 다 물어볼 텐데요. 코바나 컨텐츠 관련해서도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불기소 쪽으로 방침을 다 정리한 것으로 알고요. 검찰 내부의 가닥은? 네. 그 당시 2016년도에 있었던 코바나 컨텐츠 관련된 협찬 의혹은 이미 불기소 지난번에 한번 했고요. 나머지 것들은 수사를 계속 할 겁니다라고 검찰이 했지만 그 건들 역시 사실은 뭐 김영란법 위반이니 뭐니 다 먼저 문제가 안 된다라고 검찰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어봐봤자 뭐 나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가장 핵심은 코바나 컨텐츠에서 전시 기획하는 곳에 협찬했던 업체들이 그 당시에 무슨 현안이 있어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거나 뭐 이런 거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 윤석열 후보는 특검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검찰에서 뭘 하고 말고 형식적으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고 조직에 있지 않았다.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딱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큰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참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참 법조인이 또 우리 일반인의 시각과 다르게 내부의 이제 분위기라든가 이렇게 감지되시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소환 통보는 갔다. 일정 조율 중이다. 그럼 며칠에 나가겠느냐. 이것도 뭐 언론에서 아마 출두하는 모습을 또 이제 찍고 몇 마디 물어보기 위한 이제 취재 노력들을 할 텐데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범죄 연루 의혹으로 얘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나 혹은 또 이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보다 최근에는 이제 허위 이력 의혹이 더 크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사과도 내놨고요. 그런데 이 김건희 씨가 지난해 말 안양대 쪽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내가 자신이 재임용 당시 서류를 또 냈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공소시효를 의식해서 뭔가 좀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는데 실제로 재임용 당시 이력서를 또 제출했는지 아닌지 여부가 어떤 영향을 미쳐요? 이게 그 허위가 문서 작성해서 이제 내는 거, 업무방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아마 공소시효가 7년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사기는 10년이니까. 사문서 위조죄. 만약에 그 당시에 그냥 한 번만 내고 끝냈으면 이미 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문제 안 될 거다. 근데 만약에 한 번 내고 그다음에 또 추후에 냈다. 그러면 아직 완성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좀 걱정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고요. 또 하나는 한 번 내고 두 번 내고 세 번 내고 계속 만약에 냈다. 재임용을 이제 계약할 때마다 계속 제출하는 그렇게 되면 거다. 이건 이제 상습적인 거가 되고 포괄일자라고 우리가 보통 분류하는 범죄가 되니까 맨 마지막에 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공소시효에 그게 들어오면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 아주 제일 첫 번째부터 아직까지 완성이 안 돼서 끝이 안 났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그쪽에서 답변을 해줬대요. 다시 낸 거 없습니다. 처음 한 번 내고 그걸로 쭉 갔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들 안심하면서 그러니까 재임용은 됐으나 재임용 된 게 첫 번째 시점에서 내고 끝입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안심하고 있을 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판단 기준은 항상 다르잖아요. 연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습이냐 뭐 포괄일자냐 이런 거 만약에 굳이 따진다라고 한다면 법리적으로 꼭 그렇게 시효가 지났다라고 본인이 판단할 수 있을까? 이건 좀 의문이에요. 다만 어쨌든 새로 낸 건 없다라고 이제 말해줬으니까 당분간은 안심하고 계시지 않을까 들어요. 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공소시효가 넘은 2006년, 2007년에 서류를 한번 내고 겸임 교수로 임용이 돼서
최근까지 쭉 겸임교수를 했어요. 그럼 그 이력서가 그냥 계속 유효하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살아있고 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화를 한 사람은 받은 사람은 예전에 아마 김건희 씨가 제출할 때 일했던 분 같아요. 지금은 그 업무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학교 측에 직접 그 제가 기사를 보면 학교 측에 직접 전화가 어려우니까 예전에 해당 부서에 연락한 게 아니라 알던 예전에 직원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일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억할 때는 그때 한번 받고 다시는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과연 그런 건지는 진짜 사실관계 확인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첫째는. 둘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재임용 과정에 심사를 다시 해야 되면 제출을 안 했다고 하면요. 그 전에 이력서를 다시 봐야 돼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재임용해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업데이트를 해서 내든지 만약에 지금의 인터뷰처럼 그분이 말씀하신 다시 안 냈다 하더라도 학교 측이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이력서를 다시 끄집어내서 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재임용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재임용 시점에는 다시 낸 걸로 봐야죠. 그럼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들어간 서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재임용이 된 것으로. 그렇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제 개인적인 이건 입장입니다만 재임용할 때는 다시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그래요. 이력서가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사람이 계속 똑같은 거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이력서가 갖출 수도 있지만 그분이 다른 경력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또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수상 경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제출해달라는 의견을 내는 게 일반적인데 만약 그 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력서를 다시 봤을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심사 과정에서. 그래서 다시 재임용에 기존 서류가 영향을 주었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업데이트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해석의 문제예요. 그게 좀 전에 제가 말한 거예요. 지켜보도록 하죠. 그래서 다시 안 냈다고 안심할 것은 아니다.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 이제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한편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이게 지금 대선 과정에서 영부인 후보라고 해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이제 당과 후보 측의 대응 전략이 뭐냐 이게 궁금한데 최 교수님은 어떤 대응 전략으로 보세요 지금? 일단 가능한 한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첫째는 가장 중요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정의, 공정 이런 거잖아요. 상식 뭐 이런 거. 그거 외치고 나왔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그거 없다고 막 비판하고 이러면서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된 거잖아요.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하고 이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했는데 본인의 부인을 보니까 지금 나온 의혹들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뭐 모든 게 확정된 게 아니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의혹만으로도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어요.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공정을 외치더니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대더니 왜 본인의 부인이나 본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잣대가 너무 느슨하냐. 이게 무슨 공정이냐. 이건 뭐 선택적 공정이냐. 이런 비판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건과 같은 경우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본인의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유일한 제 표현입니다. 이건 유일한 이미지 공정. 이게 무너지면 과연 윤석열 후보는 뭘로 버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책적 자질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고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공정이 무너지면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는 상당히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근데 이걸 일일이 본인들이 더 막 얘기하는 것보단 가만히 있다가 문제 나오면 대응하는 양식을 쓱 띄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슈화 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다. 그래서 무대응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무대응을 하다가 김건희 씨가 직접 사과를 한 차례 내놓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좀 여론 추이를 관망하는 이제 스탠스 아닌가 싶긴 한데 자, 이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여당 후보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자, 대장동 의혹 핵심 결제 라인이다. 자, 더불어민주당 지금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인데 검찰 소환 조사가 불발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 부실장은 이재명 후보의 핵심 측근 중에 측근이다. 그런데 이제 그 소환이 불발됐다 함은 김건희 씨와 뭐 다르지 않게 한 달 가까이 소환 조사 놓고 접점을 못 찾고 있는 거 아니냐. 법조인으로 그럼 노 변호사님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정진상 부실장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도 지금 이제 선거가 코앞이니까 그분이 되게 선대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영향을 주겠죠. 네, 당연히 이제 바쁘시겠죠. 그러니까 일정 조율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은 거기도 서면 조사 같은 건 한번 했다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서로 간에 양쪽에 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조사 일정을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점이에요. 지금 여기서 문제점은 왜 정진상 실장을 꼭 불러서 확인하고 싶어 하느냐 보면은요.
그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물러난 사장 2015년 초에 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날 네네네. 당시에 그 유동규 그 본부장을 사실은 그 자리에서 실세로 앉히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억압적으로 물러나게 했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건 이제 그 주장 황 사장, 이 황무성 사장, 네네 전 사장이 그 사장은 사실은 그 당시에 뭐 억압적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듯한 그런 그 녹취록은 물론 존재하지만 네네. 본인이 물러나기 싫어하는 듯한 그런 실제는 감사도 받았었고 문제도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어요. 네네. 거기에서 그 말을 한 그 당사자가 사실은 이 유동규가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을 조금 이 정진상 실장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뭔가 말은 했지만 실제 관여해서 그분이 무슨 직권남용했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뭐 직접적인 증거 같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정진상 실장 불러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 당시에 이 황 사장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이 도계공에서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는지 또 혹은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보강조사 이런 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도 저는 먼저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네네. 왜냐하면 정진상 실장 불러서 조사하는 거는 결국 그냥 물어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제일 중요한 거는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아는 여러 가지 측면의 자료들을 그동안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그런 측면은 좀 아니었어요. 큰 역할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정진상 실장 입장에서 보자면 좀 억울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뭐 일정이 맞으면 당연히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게 맞고요. 가서 조사를 받아서 제대로 자기가 소명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소명하는 게 저는 다 맞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이제 뭐 본인은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안 나가면 또 수상하게 여론이 흘러갈 수 있거든요. 자, 김건희 씨 쪽과 또 정진상 부실장 쪽 검찰 소환 놓고 지금 조금 힘겨루기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분과의 이야기할 아주 이게 제가 보기엔 이게 무슨 현상이지? 전 납득이 안 돼서 오늘 두 분께 묻고 싶었던 오늘의 또 이슈가 있습니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쏘아 올린 멸공 논란. 자, 이게 윤석열 후보가 마트에서 이른바 달파 멸치 콩을 사면서 정치권에 또 이 멸콩 논란이 불고 있는데요. 한번 육성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은 이마땡, 위키우는 쓱땡에서 주로 장을 봅니다. 오늘은 달걀파 멸치 콩을 샀습니다. 달파 멸콩. 오늘은 이마땡에서 장을 봤습니다. 오늘 저는 달걀, 파, 멸치, 콩을 좀 사봤습니다. 달파 멸콩.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정용진 부회장이 뭐 멸공이라는 걸 이렇게 올렸다가 그 인스타그램에서 삭제를 했다 복구됐다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인스타그램 측에서 시스템 오류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사실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인스타그램에 그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공공의 안전에 실질적인 피해나 또는 직접적 위험이 있을 경우에 삭제한다 했는데 뭐 이게 멸공이라는 것이 이거와 관련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 지금 뭐 이 AI 윤석열의 목소리 그리고 이제 김현주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나경원 전 의원 목소리를 차례로 듣고 오셨는데 멸공 근데 이게 이제 굳이 또 식재료들을 이렇게 상징으로 내세우다 보니까 멸콩 챌린지. 나 전 의원은 SNS 측의 정용진 부회장 게시글 삭제에 대해서 이 업체 쪽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표현의 자유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다. 이런 답변도 했습니다. 자, 최 교수님. 이 현상 어떻게 보세요? 멸공 챌린지. 그러니까 이게 표현의 자유 그렇게 얘기하시면 표현의 자유 있죠. 근데 그 표현에 대해서 책임도 지는 것이고 그 표현에 미치는 여러 가지 여러 영향에도 그대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표현의 자유니까 하시는 건 뭐 상관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세요. 멸공이라고 하는 멸콩 뭐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 AI 윤석열도 그렇고 김현주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도 그렇고 끝에 꼭 달마 멸콩 달파 멸콩 얘기를 굳이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 그냥 가서 장 봤으면 내가 달걀 샀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굳이 이 네 가지 다
하나의 단어를 조합을 해서 달파 멸콩을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아니, 거죠. 스스로 릴레이, 뭐 챌린지 릴레이. 이런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거 일부에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달을 또 이제 누구를 의지하는지 알잖아요. 파 영어로 문이고, 문이고 파는 뭐 파기하다 이런 뜻일 수 있고, 뭐 제 해석입니다 물론. 멸공은 이제 뭐 공산주의를 멸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만약 이게 진짜 챌린저로 계속하게 되면 이미지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이거는 색깔론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만약 전략적으로 이데올로기나 색깔론을 다시 부각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결집하겠다는 거예요. 즉 자기들을 지지하는 소위 이제 극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결집해서 지지율을 좀 상승해 보겠다는 의도라고 보이지는데 그렇게 되면 누가 빠져나가요? 중도는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강성 보수를 다시 결집하면 그렇죠. 중도는 빠져나가죠. 이런 옛날 색깔론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통하지도 않습니다. 옛날이나 통했지 북한 이슈라든지 뭐 공산주의 이슈라든지 이거 지금 요즘 젊은이들 이런 거 얘기하면요 화내요 화내.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챌린지를 계속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도리어 역풍을 맞아서 더 지지율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부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셨어요. 노 변호사님. 뭐 같은 입장이십니까? 저는 정용진 씨가 왜 자꾸 이런지 모르겠어요. 정용진 부회장. 네, 그분은 기업 회장 아닙니까? 기업 그렇죠. 부회장. 그분 때문에 기업 오너리스크가 이렇게 계속 커지는 것을 본인이 원하는지를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본인은 돈이 많아서 아무 생각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 이마트 직원들이나 스타벅스 사람들이나 다들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요. 뭐 본인이 회사에서 그렇게 하고 싶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윤석열 대선 후보는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청년을 싫어한다. 중국 사람들도 우리 싫어한다. 그런 발언해가지고 상당히 제가 놀랬거든요. 대선 후보 나온 사람이 그렇게 외교적인 로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을 함부로 말하는 것도 놀랬는데 이번에도 그 놀이에 지금 같이 참여를 한 거잖아요. 아무런 특별한 의미도 없이. 왜 그런 놀이에 같이 참여를 하죠? 그렇게 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들에게? 게다가 나경원 전 비대위원장은 거기 왜 같이 참여합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이러한 놀이에 참여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정확히 뭡니까? 60년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50년대로? 아니면은 중국을 다 배격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나 얻고자 하는 그 결과물에 대한 우리들에게 뭔가 좀 설득력 있는 뭔가 좀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정확히 하고 싶은 게 뭔지 정말 국익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자꾸 하면 저는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이제 원희룡 정책본부장에게도 여쭤봤어요. 근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게 재밌는 건 이거예요. 달파멸콩. 뭐 이른바 이제 문파멸공 이렇게 해석을 이제 기자들이 해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는 이게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너무 문재인 정부가 친중 정책을 쓴 게 문제다라든가 이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그럼 그걸 스스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어보면 난 그냥 생필품을 장봤을 뿐이에요. 아니 더 웃기는 건 이거예요. 제가 정말 화가 났던 지점은 윤석열 후보에게 왜 그렇게 그런 물건들을 샀습니까? 물어보니까 저 원래 즐겨 먹던 겁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서 원래 멸치 가지고 육수 많이 만들었는데 더 먹기 때문에 이거 샀습니다. 근데 잔멸치를 사요. 육수 내는데. 멸치 육수는 큰 멸치를 사가지고 내는 거예요. 이건 음식을 해본 분이 알 수 있는 예리한 지점을 지적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장난을 그렇게 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사실 우리는요 중국에 대해서 물론 미국에 정서적으로 더 우리가 좀 감정이 더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돈 버는 데는 중국이에요. 근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아까 일부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정용진 부회장은 이게 중국 관련 기사를 캡처해서 해시태그 멸공 올렸는데 이게 삭제됐다가 복구됐고 지금 이제 복구돼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좀 대중국 불만을 표한 거 아니냐 이거고 지금 정치권에서 쭉 대선 과정의 릴레이는 이게 달파가 또 붙으면서 이 현재 정부에 대한 또 공세 아니냐라고 해석이 되는 대목인데 저희 청취자 5493님은요. 정용진 부회장의 멸공 언급에 대한 또 민주당 측의 대응은 적절해 보이는지도 궁금합니다. 최 교수님 답을 주시죠.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노영희 변호사가 정확하게 저는 지적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인이 정치적인 문제에 너무 깊이 개입하게 되면 기업 전체의 리스크가 생겨요. 네. 그게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개인적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기업인이라고 하면 그 기업에서 일하는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종업원들을 포함하여. 그렇죠. 예를 들면 기업인은 사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인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어떤 형태의 발언을 하고 그것이 특정 나라와 연계돼 있다고 하면 그거 자체는 그 기업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 기업에서 일하는 많은 종업원들, 왜냐하면 그 기업이 개인 그 사람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대주주고 그 사람이 주식을 갖고 이제 자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기업이 그만큼 성과를 낼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겠습니까?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종업원들의 노력과 그들의 헌신과 그걸 통해서 그 사람도 돈을 번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라는 생각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정윤진 부회장이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렇게 민감한 대선 시국에 특정 어느 단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정당에 유리한 그런 어떤 발언들을 하시거나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발언들이 결국은 기업이나 아니면 그곳에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대선에도 영향을 미쳐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은 꼭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을 만약에 겨냥해서 했다고 하면 그 중국과의 다른 우리나라의 관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그게 본인의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중국과의 무역하는 데 상당히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정영진 부회장은 나중에 뭐 본인이 말하는 멸공은 뭐 중국 이런 건 아니다. 그냥 북한만을 우리나라 위에 있는 그곳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좀 피해가려고 말은 하긴 했어요. 네네. 근데 그 역시 좀 부적절하죠. 뭐 뻔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두 분의 또 개인적인 주장과 해석이 있고 정영진 부회장 한번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했으면 좋겠습니다. 속내는 뭔지 한번 직접 시사본부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그야말로 공약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주말 사이에 7글자가 크게 화제가 됐어요. 여성가족부 폐지. 자, 대선 후보들의 말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 그리고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남녀 갈라치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들을 남성 여성으로 갈라치기 하고 그 차별과 혐오에 편승해서 득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일은 대통령 후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가능하면 들어야 됩니다. 그 모두가 국민이기 때문에 듣는 행위 자체 그 자체를 봉쇄를 하면 사실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자, 이 한 줄짜리 메시지 30대 청년 참모의 아이디어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후보가 썼으면 이제 대선 공약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긴 말은 없는데 이제 후보들의 입장은 다 다릅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7글자 썼잖아요. 여성가족부 폐지. 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네네. 본인이 주장을 하려면 나중에 뭐 양성평등부를 만들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네네네. 그러면 이걸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로 바꾸겠습니다. 이랬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7글자 썼잖아요. 여성가족부 폐지. 그 갈라치기 하는 거죠. 누가 봐도 그렇게 들려요. 젠더 갈등을 유발하는 그리고요, 것이다. 이준석 대표하고 이게 또 포옹 한번 하시더니 네네. 또 결국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그런 주장과 함께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 대표의 주장이다. 왜 이 대표는 사실은 이대남을 기준으로 해서 선거 전략을 짜고 있잖아요. 네네. 또 본인의 지지층 이대남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대남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걸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이슈가 생긴 결국은 이제 여성과 갈등 문제고 그게 결국은 바람직한 저는 아니라고 봐요. 대선 후보들이 자꾸 남성 여성을 갈라치기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 대선이 통합의 시기가 돼야지 이게 물론 통합이 돼야 된다는 원론적인 문제지만 갈라치기 하고 분열되고 이런 거 하려고 대선을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남성 여성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동일하게 대우해 주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서로 피해받고 있다면 그 부분 좀 조율해서 모든 사람이 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여성가족 폐지하는 것이 그럼 양성평등을 이루는 방법입니까? 물론 바꿀 수는 있다고 봐요. 양성평등부 이름은. 그러나 여성가족 폐지라고 하는 걸 그렇게 내세운 것은 그 이면에 제 느낌은요. 여성이 뭔가 더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이미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인지도 확인해 봐야 돼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렇게 짧게 7자 글자만 쓴 것이 사실은
그게 또 문제가 된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최 교수님은 이제 영희 시대를 외치시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여성을 우대하는 분이세요. 그럼요. 노 변호사님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차별방지법이나 빨리 통과시키시고. 차별방지법이나 너무 가볍게 그냥 이랬다 저랬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말이 바뀌어요. 지난번에 경선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자꾸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나오는 게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 봐요. 그냥 한마디 뚝 던져놓고 니네들이 네네네. 알아서 해석해라 이래놓고 만약에 뭐라고 본인이 설명을 길게 하면 나중에 가서 또 이제 뭐라고 반박당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하시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예전에 경선할 때 본인이 내세운 공약하고 지금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거는 옳지 않고 본인이 내세우는 공약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 좀 제대로 좀 생각하시고 이런 공약을 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또 뭐 여러 가지 특이한 뉴스가 많이 나와서 여론조사 이런 것, 또 안철수 후보 약진 이런 거 못 짚었네요.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최진봉 교수와 함께 주간 이슈 먼데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를 애청한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에게 깜짝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편의점 상품권이 준비돼 있다고 하네요.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편의점 상품권도 보내드리고 또 5분 정도를 선정해서 저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따끈따끈한 신간도 개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국제 뉴스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국제본부 문희정 국제시사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네. 평론가님 어떤 책 보내드리는지 제목은 알려드려야 될 것 처음에 같은데. 말씀드렸어요. 불을 만드는 경험의 힘. 네. 자기계발서입니다. 아유, 막 네. 홍보를 도와주시네요. 자, 요거 여쭤볼게요.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고 우리나라도 걱정인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상황 지금 역대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 전 세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특히 미국은 일주일 전보다 무려 78% 증가한 70만 명을 기록했고요. 자, 일본 어느 순간 코로나 확진자 없다라고 얘기했던 일본이 네. 지금 연일 8천 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오미크론 변이가 다른 대륙보다 비교적 늦게 상륙한 중남미에서도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의 경우 한 달 새에 30배가 증가한 1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30배요? 네. 멕시코도 3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숫자는 다 하루 발생하는 숫자입니다. 하루 확진자. 네. 자, 중남미의 경우 세계 평균 1.8% 정도인 치명률을 훌쩍 넘겨서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페루가 8.6%, 멕시코가 7.3%, 에콰도르 6% 등 인구 대비 코로나19 사망자 비율이 다른 대륙보다 훨씬 높습니다. 영국은 3주 연속, 프랑스는 4주 연속 주간 확진자 발생 규모가 역대 기록을 넘어섰고요. 점유율도 높아져서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야, 세계 평균 치명률이 1.8%. 지금 우리가 독감 수준 0.1% 정도로 떨어지면 이제는 좀 독감 수준으로 대할 수 있겠다 그러는데 그렇죠. 이게 2.0에 육박하니까 치명률이 높습니다. 근데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력은 훨씬 높은데 치명률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 이유가 밝혀졌다고요? 네, 오미크론 변이가 이 폐나 기도의 아래쪽이 아닌 기도 위쪽에서 감염과 복제가 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치명률은 떨어지는 건데요. 네네. 그럼 확산은 왜 빠르냐?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많은 스파이크 단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 휴스턴 감리교 병원의 병리학 과장이자 오미크론 연구의 책임자인 제임스 머서 박사는 오미크론 변이가 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호흡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폐보다는 호흡기 위쪽 세포에서 잘 자라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영국과 홍콩 대학의 연구 결과에서도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폐 근처에 있는 세포에서 감염과 복제가 주로 일어나는데 반해서 오미크론은 주로 상기도에 있는 세포에서 감염과 복제가 일어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네.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의과대학의 마이클 다이아몬드 박사는
다른 코로나 변이들과 달리 이 오미크론 변이가 기도 윗부분에서 아랫부분으로 이동하는데 선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텍사스 의과대학의 비넴 미나셔리 박사는 오미크론 변이의 증상이 경미한 이유가 뭐 백신이라든지 이전 감염으로 인한 면역력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는 기도 깊숙이 폐 쪽에 하기도보다는 입 쪽이죠. 상기도 쪽에서. 그러니까 감기나 네. 독감하고 비슷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기침이라든가 더 많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감염력은 높은데 그렇죠. 인체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다. 앞으로 좀 지켜볼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연구 결과는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게 또 깜짝 놀랄 뉴스였는데 오미크론도 이게 걱정인데 델타 변이는 지긋지긋하고요. 근데 오미크론 델타가 합쳐져서 델타 크론이 발견됐다.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 8일에 이 지중해에 있는 나라죠. 키프로스 공화국에서 델타 변이의 유전적 기반에 오미크론의 여러 돌연변이 요소들이 합쳐진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된 건데요. 또요? 키프로스대 생명공학 분자 바이러스학 연구소 연구진들은 전파력과 치명률이 밝혀지지 않은 이 변이 바이러스에 델타 크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이 연구소 소장은 신종 변이의 발생 빈도가 병원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높았다면서 입원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염기 서열 25건을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 공유 기구에 보내서 다른 과학자들도 연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자, 이런 발표가 나오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이 델타 크론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실험실 오염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해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키프로스 공화국 크지 않은 나라인데 맞습니다. 지중해 이제 한 나라에서 보고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볼 문제고 아직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체를 지켜보기로 하죠. 아유, 이게 그냥 뭐죠? 그리스 알파벳 순서대로만 가도 걱정인데 이 델타와 또 오미크론이 합쳐져서 신조어도 나오고 그러니까 더 걱정은 됩니다. 자, 우리는 뭐 대응하던 대로 초지일관 대응하는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자, 어제 미국 뉴욕의 저소득층 아파트에서 큰 화재가 났다고 하는데 사상자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 주로 사는 미국 뉴욕시의 한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서 19명이 사망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일요일인 9일 오전 10시에 뉴욕시 브롱크스의 19층짜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중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63명이 다친 것으로 나왔는데 16세 이하 아이들 9명을 포함해서 19명이 숨졌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고장난 전기 난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1972년에 준공돼서 굉장히 낡은 아파트예요. 120가구 규모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중남미 이민자라든지 노동자 계층,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실 이 아파트의 화재 경보기가 하루에도 몇 번씩 좀 울릴 정도로 그러니까 고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치질 않았다는 거죠. 계속 오작동이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 주민들이 또 오작동이겠거니 생각하고 실제 화재 때문에 울렸는데. 네, 그러니까 재빠르게 대응을 못하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희생자가 좀 많아지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사망자만 19명, 이 중에 어린이들이 9명, 그리고 이제 이 부상자들은 60명이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편 지금 이게 세계적인 좀 걱정이에요. 중앙아시아 국가 카자흐스탄 지금 대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계속 보도되고 있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 2일부터 이 차량용 액화 천연가스죠. LPG 가격이 2배로 오르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거든요. 물가 그런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 전 지역으로 곧바로 확산이 돼서 카자흐스탄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 상황입니다. 지난 4일에 카심 조마르투 토카예프 대통령이 가스 가격을 인하하겠다면서 시위대 달래기에 나섰지만 이 시위대는 가스 가격 인하 외에도 복지 개선이라든지 내각 사퇴 요구 그리고 각 지역 대표 직선제 등 점차 정치적 요구로 확대를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약간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데 시위대를 배후 세력에 의한 테러리스트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 청사가 있는 지역에서 그 시위대를 상대로 대테러 작전을 수행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164명이 사망했고요. 2,200여 명이 다쳤고 약 6,000명이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시위 과정에서 100개 이상의 기업과 은행이 공격을 받거나 약탈당했고 차량 400대 이상이 파손됐다면서 재산 피해가 우리 돈으로 2,380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추산을 했고요. 네. 현재 그 인터넷하고 메신저라든지 SNS 등이 모두 다 차단이 된 상황이어서 정확한 상황을 알 수가 없는데 네. 계속해서 나오는 정보들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발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통신이라든지 인터넷 상태가 원활치 않아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7일 질서 회복을 위한 군경의 총기 사용을 승인했던 토카예프 대통령은 9일 성명을 통해서 국가의 모든 지역에서 상황이 안정됐다면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야, 승리를 선언했다. 아무리 배후에 지금 테러 세력이 있다라고 의심한다 하더라도 지금 자국민이 164명이 발포에서 사망을 한 중대 사건이에요. 네. 자, 승리를 선언했다. 이게 납득되지 않는데 사실은 그동안 누적된 불만이 터져나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아마 이제 이 시위로 인해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소련에 속해 있던 나라고요. 그렇죠. 소련이 해체된 후에 그 독립을 하면서 1991년부터 2019년까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라는 대통령이 독재를 해온 곳입니다. 네. 오랜 집권 기간 동안 자신의 정적들을 거의 제거하고요. 헌법으로 자신의 지위를 보장해 놓을 정도로 카자흐스탄을 사유화시켰는데요. 자, 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사임한 후부터 겨우겨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시위 과정에서도 그 노인은 물러가라.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구호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동상을 줄로 묶어서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 세력의 장기 독재와 부정부패 또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심화된 경제 위기에 대한 국민의 누적된 불만이 이제 결국은 LPG 가격 급등이라는 이유로 터져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카자흐스탄은 원유와 우라늄 등 막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해서 중앙아시아 최대 부국이지만 국민들은 상당히 가난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였습니다.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편의점